어느 날 석양은 보라색과 분홍색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강렬한 주황색에 타오르는 구름들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렇게 석양이 지던 어느 날 부분들이 한 곳에서 합쳐졌을 때 무언가 그 이상의 위대한 것이 생겨난다는 아빠의 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졌다. 영화 플립에서 주인공인 소녀 줄리의 독백인데요. 줄리는 동네에 있는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 걸린 줄이 끊어진 연을 되찾기 위해 나무에 오릅니다. 우둔지에 올라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빛깔에 감탄하고 싱그러운 풀냄새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던 줄리는 언젠가 아빠가 들려준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빠는 줄리에게 그림은 그저 풍경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고, 모든 게 한데 어우러질 때 일어나는 마법이 있다고 알려줬죠. 그 뒤로 나무 꼭대기는 줄리에게 소중한 장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줄리는 나무가 잘리는 순간 위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끝내 나무를 지키지 못했지만 나무에 오를 용기를 낸 덕분에 세상을 보는 특별한 시선을 발견한 줄리는 앞으로도 마법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지키고 싶고 만나고 싶은 풍경은 무엇인가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오늘은 첫 책 작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첫 책을 내신 두 분, 이정현, 도재경 작가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현 작가님부터. 네, 저는 잠 못 잔 다음 날 아침을 싫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아침 내린 뜨거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정현입니다. 되게 구체적이에요. 네. 저도 그거 좋아해요. 네. 도재경 작가님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 보는 걸 좋아하고요. 오늘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을 싫어하는 도재경입니다. 네, 공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정현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7년 금호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첫 장편소설 천장이 높은 식당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재경 작가님은 201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첫 소설집 별게 아니라고 말해줘요를 출간하셨으며 신문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두 분 다 지난해 말에 첫 책을 출간하게 되셨어요. 첫 책을 낸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정현 작가님. 네, 놀랍게도 되게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네. 달라진 게 없어서? 네,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책을 내고 한 달 동안 그래도 아시는 분들한테 책을 좀 돌리고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받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은 매일 아침 내지는 오후에 제 책을 스스로 검색하는 네, 그게 하나가 일정이 추가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책 내고 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동감이 되는 게 사실 첫 책 낸 다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동감이 됩니다. 도재경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뭐 크게 전과 다를 바 없이 지냈는데 이제 책이 나온 시점이 겨울이라서 겨울에 주로 좀 잠도 많이 자고 좀 웅크리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는 근래 이제 공교롭게 책을 출간한 시점에 연희 문학 창작촌에 입주하게 돼서 네. 그냥 좀 따뜻한 겨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 기간 동안 뭐 단편 소설도 하나 탈고를 하고 중편 소설도 한 편 이제 구상을 지금 하다가 나왔습니다. 아, 네. 제가 그 도재경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이분은 굉장히 학자 타입이다.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계속 구상하고 쓰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소책을 냈든 말든 일단 난 계속 쓴다. 구상을 하시다가 나오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이전에 만나신 적 없으시죠? 오늘 처음 만나신 거죠? 오늘 네, 처음 처음 뵙습니다. 뵀어요. 네, 그렇군요. 제 앞에 두 분의 첫 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정현 작가님의 첫 책은 천장이 높은 식당. 단편으로 데뷔를 하셨고 이제 첫 책으로는 장편 소설을 내셨죠. 이 작품은 한겨레 문학상, 세계문학상, 제주 4.3 문학상에 최종 노미네이트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책을 내기까지의 과정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2017년도에 등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장편의 시작은 2016년도에 등단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거. 그게 이제 생각이 모아져서 이제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합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소설을 그러니까 다 완고된 게 아니더라도 그 저희 문우들한테 보여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칭찬보단 혹평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회사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그 사회에 대해서 속단하기가 힘들어서 그 몇 번의 비평 때문에 사실은 많이 쓰다가 포기를 했어요. 중단하고 그리고 등단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휴지기가 있었고 그러다 또 쓰려고 했는데 이제 미투가 굉장히 크게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애초에 썼던 소설은 사실은 미투에 조금 더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소설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그 퀘스천이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단을 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도 썼는데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럼 미투 이후에 무언가를 던져보자 해가지고 완성한 게 이제 2018년도 그러고 나서 여러 사실 장편문학상을 지금 세 군데가 뭐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 출판사에서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의 이면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수 출판물에 선정되면서 이제 출판하게 되었죠. 네. 본심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네, 근데 첫 번째 본심 올라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 이게 내가 하려는 말이 아주 낡은 것만은 아니구나, 의미 없는 것만은 건 아니구나. 근데 그 뒤로 계속 떨어지니까 다시 또 이제 마음이 위축되고 그렇죠. 써야 되나. 그쵸.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실은. 진짜 다 공통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진짜 오래 품고 계셨던 소설이고 그거를 이젠 놓아준 거잖아요. 네.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되게 뜻깊죠. 되게 뜻깊은데 좀 아쉬움도 굉장히 좀 많이 남고 좀 더 갔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소설을 내고 제가 가장 느꼈던 게 이게 생명이구나. 내가 처음에 만들긴 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살아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아이가 결국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이 자식 같다라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탄생하고 자라는구나. 그쵸. 네. 맞아. 특히 장편 쓸 때는 더 얘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네.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도재경 작가님의 첫 책 별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이것은 데뷔작부터 소설 7편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시문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아시아에서 출간이 됐는데 네.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동이나 만남 이런 게 좀 네. 제약이 많이 따르고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뭐 네. 다른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냥 발표하거나 써온 소설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소설이 이제 한 편 한 편 구상하고 쓸 때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에 함몰되어서 몰랐다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대략적인 방향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소설집으로 묶어도 되지 않나? 또 뭐 지인분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근데 막상 상이란 걸 받고 나서 보니까 좀 어리둥절하고 겁도 나고 뭐 이래도 되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상금 받으면 학자금 대출 좀 갚을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예,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값진 상금. 네. 또 생각해보면 2018년에 데뷔하셨는데 지금 첫 책으로 소설집이 나온 거면 속도가 그렇게 굉장히 빠른 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7편의 단편을 그 2, 3년, 2년 동안 모으신 거잖아요. 네. 아, 정말 부지런히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작가님의 작품 천장의 높은 식당은 내용을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무책임한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인 승연이 회사 식당의 영양사로 일을 하는데 이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영양사의 업무와 회사 내 조직의 권력 관계 등이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미투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현대사의 모든 문제점이 집약돼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도재경 작가님의 데뷔작인 고려인의 역사를 담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등장하는 페헤카르스키를 찾아서 그리고 채치원을 연구하는 사학자가 등장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또 일제강점기를 겪어낸 노인의 이야기가 담긴 분홍색 고래 이런 작품들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단편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전 정말 궁금했어요. 두 분 작품 보면서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되게 그런 점이 부러웠어요. 그 취재가 바탕이 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과정 얘기해 주신다면 이정현 작가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직간접적인 경험이 조금 컸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제가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사실 9개월간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바라고 생각했지만 풀로 근무하는 뭐 9 to 6로 근무하는 그래서 그때 파견직 경험치가 좀 있고요. 근데 그때 저랑 친했던 사람이 회사 영양사였어요. 회사 영양사도 파견직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어렸을 때죠. 그때 그분의 위치 내지는 뭐 고민 같은 거 좀 많이 그거를 참조를 일단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와서는 되게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크고 작은 성추행들, 그러니까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신체적으로 뭔가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과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영양사 성추행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양사가 나갔고, 아이고. 네, 뭐 아무튼 그런저런 일을 겪고 이제 하면서 스케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제 불편했던 경험들이 조금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객관적인 거라면 뭐 영양사 협회 내지는 그다음에 기사들 조금 참조했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개인적인 경험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처음 쓰셨을 때 요즘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네.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쪽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제가 파견직으로 근무했을 때 실제 저희 좀 높으신 부장님께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했다거나 이렇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 파견직이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밝았어요. 아마 지금은 말을 오히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때는 그냥 주변에 저랑 잘 지낸다고 생각했던 한마디로 해서 정직원분들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눈을 감은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말했던 분들도 그게 본인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거나 직접 뭐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하면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안 들리는구나. 네. 여러분 이정현 작가님의 천장이 높은 식당을 사서 읽으시면 분노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어떤 뭔가 마음의 깨우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들을 소설로 만나실 수 있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재경 작가님은 어떠세요? 취재 과정이나 이런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안에 이야기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게 좀 어떻게 커져가든지 일단 내버려 두는 편인데요. 네. 그게 이제 이야기가 커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뭐 일그러진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좀 한동안 관망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하여튼 그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좀 내버려 두고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소설이란 게 이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제가 지금 엮은 소설집에도 제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겪었다거나 이런 경험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혹은 무언가를 읽거나 보다가 떠오른 얻어진 책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꽤 있어서 그러니까 그 대상 그리고 그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구상 과정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 이야기 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차피 소설이란 게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과 어떤 목표 지점, 꼴대 같은 거를 이제 그때 이제 설계를 해놓고 이런저런 이제 뭐 이제 그림을 그려 보다 보면 그 인물 주인공이나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좀 더 핍진하게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면 뭐 관련 서적이나 뭐 논문이나 영상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이제 전문가 분들을 찾아가서 이게 뭐 과학적이나 혹은 사적으로 이렇게 오류는 없는지 좀 여쭤보기도 하고 검증도 받으시는구나.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데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써야겠다 그러고 앉아서 쓰시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취재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다 해놓고 이제 쓰시는 편인지. 그러니까 이게 구상을 할 때 설계도를 만들다 보면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있고 이거는 좀 전문가 분의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료를 이렇게 수합해서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소설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진짜 조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알아야 되는 이야기 같아서 이제 구상하는 단계에서 주로 이제 자료 수집을 많이 합니다. 구상하는 단계에서 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림이 딱 나와야 이제 쓰시는 편이시군요. 와 정말 이제 학자들 이건 논문이잖아. 네, 훌륭하시네요. 여러분 도재경 작가님의 별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소설집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우리 역사 기록에서부터 게임, 그쵸? 웹게임부터 정말 다양한, 맨 나중엔 우주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의 작품을 읽으면서 두 분이 어떤 왜곡된 진실을 제대로 보려하고 또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정현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사내 성추문으로 희생된 인턴에 대한 인터뷰에서 승현은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승현은 상상을 통해 자신이 진짜 인턴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도재경 작가님의 작품인 분홍색 고래에서는 노인의 생애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이를 주인공이 의심하자 선배가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거지? 라고 반문하죠. 그 장면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정현 작가님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네, 그 승현한테도 과거에 회사 비리 때문에 몰렸던 과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안정되지 않은 위치 문제로 회사가 원하는 대답을 강요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주건 인턴도 같은 선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개인의 신념에 관해서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계속 그 구석에 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은 승현이 죽은 인턴을 계속 조금 자기의 안위 때문에 계속 떨치려고 하다가 결국엔 눈 감지 못하고 자기의 그 생각을 그 인턴의 입장으로 이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봐서, 그러니까 저도 썼는데도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힘들다고 회사에 다니는 게 무섭다고 몇 번이나 중얼거렸어요. 이런 말을 이제 승현의 입으로 인턴이 말한 것처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한 건데 그게 죄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승현의 말이기도 하고 인턴의 말이기도 할 것 같은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은 그런 승현이 인턴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네. 이 주인공 승현도 그렇고 네. 신유라라는 인물도 그렇고 네. 이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소외된 약자의 입장에서 네. 그 무엇도 놓치지 않고 네. 자기 것을 지켜가며 결국에는 성취하잖아요. 네. 그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긴장감 있게 네. 보여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저는 네. 무엇도 잃지 않았다. 이런 느낌. 그 등장인물의 편을 막 들면서 네. 읽다 보니까 이게 제발 해피엔딩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소설을 읽으시면 그 소외된 자들의 승리를 광고를 많이 해주시네요. 소외된 자들의 승리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 도재경 작가님의 그 필카로스키를 찾아서 그리고 분홍색 고래 이 두 작품이 어떻게 보면 좀 맞닿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네. 어떻게 쓰게 됐는지 앞서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좀 내용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정현 작가님의 그 천장이 높은 식당을 읽으면서 다르지만 어딘지 서로 닮아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그 맨하탄 녹턴인가 뭐 그런 영화의 이제 결말부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신나게 사고 치고 나서 어떤 신문 기자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읊조리는 장면이 있는데 뭐 결국 같은 이야기다. 크게 보면 다 같은 이야기란 얘기지 뭐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정현 작가님 소설 보면서도 이게 완전 다른 스타일의 소설이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 혹은 믿기 힘든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고 또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였을 때 기존의 상식이나 제도 뭐 관념 따위로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상처 입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너무 후투로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곧잘 하는데요. 때로는 이제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제각각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도 그래요. 또 경우에 따라서 뭐 그 어떤 사건의 맥락을 흐트려 놓거나 맞아. 논지를 벗어났다고 뭐 윽박을 지른다거나 교묘하게 조작을 일삼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근데 이야기를 여기 이제 이정현 작가님의 소설에도 그렇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오는데도 이유가 있고 그래서 아기가 온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메시지인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발화가 중요한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듣느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메시지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실천 또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청취자로서 그러니까 청자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판단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때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어 뭐 이상하다 말도 안 돼 단순히 그렇게 반응하거나 믿는 걸 경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요런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이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에요. 네.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작가님 그 분홍색 고래 중에 그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설마 그 이야기를 정말 믿는 건 아니죠? 라고 물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거야? 적어도 객관을 가져야죠. 그 객관이란 게 뭔데?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났어요. 들어주는 것, 네. 믿어주는 것 네.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그게 글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첫 소설집을 출간하신 도재경, 이정현 작가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다음 코너는 다양한 물음표들 서로에게 묻다인데요. 두 분께서 서로의 작품 중에 인상 깊으셨던 작품을 하나 고르셔서 일부분을 낭독해 주신 다음에 상대방에게 궁금하셨던 부분을 질문하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우선 이정현 작가님, 도재경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나요? 저는 도재경 작가님이 워낙에 저랑 다른 소설을 쓰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정말로 모든 작품이 다 좋았어요. 이런 말 참 앞에서 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다 좋았어요. 저도 다 좋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이걸로 세계일보 등단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피에카르스키를 찾아서 이게 그래도 제일 좋았어요. 저 이거 3번 읽었거든요. 네, 정말? 왜 그랬냐면은 이름이 너무 저는 일단 러시아식 이 폴란드 이쪽 이름 나오면은 약간 혼란이 와요. 그렇죠. 네, 어려워. 네, 어려워서 일단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3번을 읽었고 또 굉장히 다른 분야라서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낭독하실 부분은 네, 예, 피에카르스키를 찾아서 네. 예, 일부를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여기에 딱 하나 없던 게 바로 이 공책이었거든. 나는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주인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나는 대신 공책을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아무래도 공책은 진열짝에 놓인 난장이 동상 곁에 두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빙긋 웃어 보였다. 이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왜 좋았냐면은 저는 이제 이게 두 인물이 접합하는 어떤 동시대의 인물이 접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동품 상인의 아버지와 그다음에 피에카르스키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기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접합 지점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좋아서 이 부분을 예, 선택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인가요? 먼저
난쟁이 동상이 아버지자 피에카르스키인지 저 궁금했어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인지. 난쟁이 동상이 예, 피에카르스키인지 아버지인지. 그러니까 저기 상인은 말했을 때는 분명히 아버지를 만든 동상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측면에서 피에카르스키하고 아버지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저 그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그 전에 뭐 둘의 연배가 비슷하다는 문장도 있었고 아니면 뭐 아니 제가 잘못 읽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예. 그 과거와 오늘날 이제 어떤 접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독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세상에 그냥 이제 나와서 네. 제가 제 입으로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아. 네. 안 네.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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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가면 네. 네. 그게 훨씬 더 작품이 네, 더 좋은 풍부해지는 작품. 네, 맞아요. 방향이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궁금하시다면 네. 도재경 작가님 꼭 읽어보세요. 되게 퀘스천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피에카르스키가 살아있을 것 같고 맞아.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안 살아있을 것 같고 이것도 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맞아. 이 모든 궁금증을 모두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재경 작가님께서 이정현 작가님의 소설을 읽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천장이 높은 식당 그 이정현 작가님 소설 보면서 진짜 그 꼽고 싶은 대목이 네. 되게 많았는데 네. 인상 깊은 네. 대목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네, 어제 진짜 밤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리고 제가 뭐 좀 발음도 안 좋고 대사 이렇게 읽는 거 좀 왜 그래서 근데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도재경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신유라는 팔짱을 끼고 2층 집을 올려다보았다. 지붕은 신유라가 기억하는 자줏빛이 아니라 청회색이었다. 신유라는 10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 다시 바라보았다. 석양이 비치자 색이 붉게 번져 보였다. 두 채의 건물 모두 사람이 없는 듯 불이 꺼져 있었다. 신유라는 길게 비치는 빛에 얼굴을 찡그리며 손차영을 했다. 여기서 보니까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식당 같지 않은 곳인데 나는 왜 식당에 갔다고 생각했을까? 그냥 식당이라고 믿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아무튼 꼭 찾아내고 싶었어요. 찾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더 읽고 싶었는데 독자분께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맞아요. 더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 이제 이 소설이 굉장히 어떤 신선한 몰입감을 선사해 주었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좀 진짜 암울하고 암담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대목을 읽었을 때 독자로서 이제 신유라 그리고 승연에게 그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고 이제 선린 이 소설에 나오는 이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수뇌부에서 사내 성폭력이나 자살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또 을에 위치한 이제 주인공들 또한 이제 뭐 부주의한 구조에 이제 철저히 이용 당하게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소설에서 공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작가님의 이제 의도에 따른 배제라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권력 자체도 부조리한 구조에 복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짐작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런 유서가 너무 좀 이제 낯설지 않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주인공인 승연 그리고 신유라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작가님께서 이 장면을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내신 건지 네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신유라가 그 본인이 당한 장소를 가게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걸 눈뜨고 그걸 그 장면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극복, 그 확인을 함으로써 극복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당황해서 지붕 색깔도 보지 못하고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환경들. 근데 신유라도 계속 자기가 어떤 프랑스 가정식 집 하는 데서 한다라는 말을 계속 해요.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용기는 선뜻 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 눈으로 봄으로써 어떤 예전 과거에 대한 극복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거를 마지막에 한번 독자들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걸 맞아. 보통의 사람들은 눈 감는다고 보거든요. 아프니까. 근데 신유라는 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그려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맞아. 인상 깊었던. 네, 맞아. 그리고 그 도지경 작가님이 딱 좋아하는 그 뭐랄까, 멘트? 예, 끝까지 분석을. 그런 것 같아요. 식당이라고 믿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게 이제 네. 도지경 작가님의 소설과도 잘 어울리는 읽고 부분이고, 보니까 또 그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것만은 담고 싶다, 부럽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정현 제가 작가님? 먼저.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재형 작가님은 저랑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첫 번째는 상상력과 그 어떤 역사와 게임 같은 그때 소재를 맞아. 과감히 가지고 와서 그걸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화자들이 사실 말해서 되게 믿을 수 없는 화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 기억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래서 그런 거를 세심하게 엮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부러웠고 담고 싶었어요. 게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 실은 약간 근미래에 관한 소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무슨 바이오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침투할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럼 아이러니한 부분을 캐치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재경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나서 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구나. 나도 좀 닮아야겠다. 닮고 싶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요. 네. 도지경 작가님은 어떠세요? 아까도 살짝 그 언급드리긴 했는데, 이정현 작가님의 소설은 일단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게 굉장히 시의적인 주제라서 집필하실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제가 부러웠던 지점은 이러한 시의성이나 어떤 이런 고민을 차치하더라도 이 서사의 전개력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주인공 승연의 처지나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닫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타개해 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는 동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게 주제부를 외연으로 확장해 나가는 작가님만의 어떤 뚝심? 예, 이런 게 보여서 굉장히 그런 게 부러웠었습니다. 맞아. 그 뚝심. 감사합니다. 뚝심.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소설을 읽으면서 좋았던 게 두 분이 너무 개성 있고 매력적인 다른 색깔을 가지고 계시지만 소설이니까 소설이 주는 자유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현실과는 다르게 소설이어서 가능한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 되게 자유로워지거든요. 그 두 지점이 다 있어서 아 이래서 소설을 읽지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입니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정현 작가님의 낭독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읽어줄 부분은 승현과 신유라가 식당에서 그 육개장을 앞에 두고 그 대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 장면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이 통하는 가장 첫 번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금 들고 왔고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 늦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면요. 그게 내가 좀 배가 고파서요. 승현은 빨간 고추기름 아래 동동 떠있는 육개장 고기를 보며 말했다. 식욕을 달래기는커녕 먹는 약이 적어 허기만 더했다. 신유라가 고개를 흔들면서 크게 웃었다. 승현은 민망해져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둘은 서로 그만 웃으라고 말했지만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주방 사람들은 신유라와 승현이 같이 웃는 모습에 의아해하며 그들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소설이 주는 기쁨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멀리서 보거나 그리고 서로도 그렇게 의식하거든요. 맞아. 우리 둘은 절대 친할 수 없는 사이다. 그리고 멀리서 봐서도 그러니까 의자 뺏기 싸움 같은 사실 그 둘의 사이가 그런 건데 맞아. 이 둘은 영양 사이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개장을 두고 그런 어떤 사내 정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을 수 있었던 맞아.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었던 맞아. 그 장면이라서 저는 이 장면을 꼽았습니다. 맞아. 둘이 서로 사실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없는데 그냥 네, 내가 배가 고프다는 말을 네 맞아요. 그 순간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확 무너졌어요. 네. 저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도지경 작가님의 낭독도 들어볼 네. 건데요. 네. 어느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그 멕시코 해변에 내린 첫눈이라는 네. 소설의 91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재경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해변으로 나갔다. 따뜻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지 않은 해변엔 서핑을 하거나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거짓말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원희는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손바닥 위에 떨어진 눈송이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글쎄, 앤디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실은 나도 궁금했거든. 해변에서 있던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그의 머리 위엔 하얀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앤디는 원희의 어깨에 비스듬히 머리를 기댔다. 원희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하얗게 피어오른 입김이 후공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춥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단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 소설집에 실린 소설 중에 이제 미발표 원고이기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게 이 소설을 쓰는 기간에 좀 어떤 이유로 조금 울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 친구를 잃었을 때 그런 걸 막 인정하고 싶지 않고 좀 부인하고 싶고 심지어 그냥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귀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그 이별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구상을 하고 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처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이 소설을 읽게 됐습니다. 작가님 얘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소설이 또 확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제 첫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두 분에게 소설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정현 작가님, 소설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작가님에게? 저는 이제 소설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위로와 공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위로라는 게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소설이 너한테 따뜻한 것만 주냐.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위로는 그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삶도 있었다. 저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설사 그 현실의 바탕을 준 리얼리즘의 소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타지나 뭐 이런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라든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고 네,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공감, 위로를 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네. 네. 말은 거창한데. 아니에요. 좋네요. 저 되게 공감이 됐어요. 네. 조지경 작가님에게 소설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약간 소설관을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문학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학부 때 이렇게 뭐 그런 제도권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왜 소설을 쓰고 싶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방황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시기에 어떤 이야기가 가진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설이라는 건데, 방금 그 이정현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설이 이렇게 건네는 어떤 위안, 그런 거를 먼저 좀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소설을 쓰고 싶다. 그리고 그 작가님 말씀대로 어떤 위안이나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는 게 뭐 아주 작은 입자로 세상이 뭐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세상이 진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고, 물론 이제 그 수많은 선배 작가님들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셔서 소설을 쓰는 중간중간에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두 눈과 두 귀를 열고 다들 비슷한 생각하는 거죠. 망했다 이 수작가. 근데 이런 이야기는 진짜 한 3시간, 4시간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 또 말씀해 주신다면 이정현 작가님.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책이 장편이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등단한 작가들은 첫 번째 책이 장편이어도 좋지만 저는 단편 소설집을 먼저 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청탁은 없고 발표한 건 많지가 않고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안 돼서 실은 뭐 다른 방법을 구한 게 이제 장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편 소설집을 올해 내년에는 좀 내고 싶고요. 네, 그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장편 소설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근미래를 네, 그리셨다는. 근미래를 잠깐 스포일을 하자면은 그 생명 연장약을 배달하는 택배라고 하기보다는 배달자로 제가 거기서 말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정말 인간에게 생명의 연장이 정말 축복인가?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배달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 여기까지 들었는데 네. 궁금해요. 네. 네.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 쓰실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육이 풍부하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정현 작가님은 정말 근데 너무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쓰면서 또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이정현 작가님의 소설집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시는 장편 소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지경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 네, 저는 일단 상반기에 마감을 이제 2편을 해야 돼서 그거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그 장편을 이렇게 좀 써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장편 소설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습작기 때 완전 다시 보니까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꼼꼼하게 잘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꼼꼼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너무 꼼꼼할 것 같아요. 조재경 작가님의 장편 소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코너를 해야 돼요. 마이 페이보릿.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정현 작가님? 제가 실은 제 단점이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소설이에요. 네. 좋다. 단점 아닌데? 근데 아무튼 최근에 저는 좀 이렇게 늦게 보긴 했는데 셜록 홈즈를 그 TV 시리즈 있는 거잖아요. 네. 컴퍼비치 나오는 거.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걸 최근에 봤어요. 모두 네.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빠져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데 컴퍼비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데 굉장히 오만하고 예, 천재적이지 오만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걸 쓴 그 작가, 그러니까 그 각색한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나한테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으면서도 봤던 것 같아요.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전 추리하는 거 나름 좋아하고 잘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 작가가 전부 다 감춰가지고 제가 막판에 다 그 빠른 이야기를 들어야 되더라고요. 맞아. 추리의 의미가 없어.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는 저는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저의 재미 때문에 봐서 그렇지만. 근데 아무튼 그거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작가님은 베네딕트 컴버비치에 빠져 있었던 걸로.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네, 네, 네. 도재경 작가님은 뭐 좋아하세요? 저도 그 이정현 작가님처럼 좋아하는 것도 뭐 딱히 없고 뭐 잘 몰입하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주로 뭐 자주 했던 게 밤에 이제 잘 때 문장의 소리를 쭉 청취를 왜냐하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약간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예, 요리하는 게 좀 재미도 있고 그래서 요리를 좀 제대로 배워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지금 저 약간 그 미래를 예상했어요. 예. 도재경 작가님 요리 소설 하나 쓰시겠다. 그걸 되게 학구적으로. 하면 쓰시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재경 작가님은 지금까지는 문장의 소리에 빠져 계셨고 앞으로는 요리에 빠지실 계획이라고 거를 확인하면서 네. 아유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신다면 이정현 작가님. 네. 오늘 이렇게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네, 저의 책을 만약에 읽게 되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기대 이상으로 재밌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네. 도재경 작가님. 네, 그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게 참 역병이 돌아서 정말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언젠가는 또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맞아. 예, 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또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맞아. 예,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많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근래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만 이거 듣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 이 멘트는 그동안 들어왔던 좀 사람이? 퍼뜨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재경 작가님의 별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이정현 작가님의 천장이 높으신 땅 많이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강추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